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2023년 5월 11일 오늘 이제 함께 배우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는 날은 5월 13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오늘 목요일인데 좀 미리 좀 녹화를 해놓으려고 좀 녹화를 하고 있고, 오늘 이제 반도체 중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EUV까지 정말 어려운 것도 있고 하이K 뭐 별거 다 있죠. 뭐 유전체 시각부터 이게 끝이 없죠. 반도체 공부해 보시니까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어려운 걸 어쨌든 간에 뭐 이해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정말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니까 지금 몇 달째입니까? 중간에 2차 전지를 했지만,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반도체를 한번 다뤄봤는데 이제 진짜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또 추가는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HBM 요거까 저번에 한번 우리가 공부는 해봤어요. HBM이 뭔지는 아마 예전에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시긴 수월할 텐데, 오늘 마지막으로 좀 최종 정리하고 기업들까지 소개를 하면서 반도체 일단은 좀 대단원의 막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HBM은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하이닉스가 만든 HBM3 24GB 짜리 이제 메모리 반도체예요. 저게 D램 반도체인데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요. 그러니까 고대역폭. 그러니까 대역폭이 굉장히 크고, 저 반도체가 이제 IO라 그래서 입구와 출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전류가 통하는 그 통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HBM은 이 통로가 많을수록 차선이 넓습니다. 통로가 하나면 1차선, 뭐 100개면 100차선. 근데 우리가 100차선이 훨씬 더 통행하기 좋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차선을 넓힌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AI의 시대잖아요. 여기도 이제 제가 자료를 이제 적어왔지만, 챗 GPT가 1억 명 도달하는데 2달밖에 안 걸렸어요. 여기 챗 GPT가 딱 2달 걸렸고, 나머지 지금 뭐 텔레그램이 한 61개월, 여기 뭐 인스타그램도 30개월, 틱톡도 한 9개월 걸렸는데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챗 GPT뿐만이 아니라 구글도 AI 꺼내 들었죠. 바드라는. 네이버도 올해 하반기에 서치 GPT라는 걸 이제 출시하겠죠. 23년. 그래서 이게 이제 검색의 시대가 우리가 그냥 이 키워드를 해서 하는 검색이 아니라 대화형 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이 저 챗GPT가 뭐냐면은 인간의 일상 언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일상의 언어를 이해하고 답변해 주는 겁니다. 놀라운 기술이에요. 컴퓨터가 우리 언어를 이해해요. 그냥 뭐 네이버, 애플 치면 딱 나오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거죠. 네이버가 왜 저 녹색 저걸 쓰고 배경을 뭐 이런 거죠. 이제 구어체로 대화하듯이. 뭐 네이버 왜 이렇게 실적이 이번에 잘 나왔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챗 GPT 시대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이제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AI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챗 GPT 자율주행에도 들어가잖아요. 인공지능,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자동차가 알아서 스스로 판단해야죠. AI 반도체 들어가야 됩니다. 판단의 영역을 이제 우리 인간의, 원래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 우리 인간의 영역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기계한테 맡기는 거죠. 그죠? 챗 GPT도 로봇도 거기에 인공지능 달려있죠. 배달해주고, 공장에서 자율 이송을 해주고, 물건을 그냥 알아서 로봇이, 저 자율 이송 로봇 우리가 저번에 한번 2차 전지 할 때 공부해봤지만 뭐 T-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그죠? 이게 이송을 직접 해주고, 배달 로봇
뭐 서빙 로봇, 그 인탑스가 만드는 그 로봇 있잖아요. 서빙해주고 뭐 그런 거죠. 그것도 다 AI의 형태죠, 사실은. 또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자동화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이제 뗄래야 뗄 수,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실제 열렸어요. 예, 열렸는데 여러 산업들이 발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이렇게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성장 산업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이 수요가 성장할 거. 예. 근데 인공지능은 좀 머나먼 미래같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다가왔고 챗 GPT가 그걸 촉발을 했다. 근데 이제 오늘 해드릴 내용은 이걸 하기 위한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그 얘기고. 자,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혹시 삼국지 이제 많이들 보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갈공명이라고 있죠. 제갈량, 천재죠, 천재.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는 제갈량처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는 이게 그 불확실성이 되게 많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제갈공명은 정확한 타이밍을 맞춘 사람이잖아요. 뭐 안 되면 자기가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전쟁의 판도도 바꾸고 그냥 마술사 같은 분이죠. 주식 투자는 참 그게 어렵죠. 예, 어려운데 아무튼 오늘 뭐 주식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제갈공명과 다수의 책사. 그러니까 이분들도 되게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제갈공명에 비할 게 아니죠. 한 명의 천재와 여러 명의 그 좀 뛰어난 사람들 이게 비교를 해보면 예, 이게 우리가 그 컴퓨터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에 CPU하고 GPU가 있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제갈공명과 이제 다수의 책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한번 가져와 본 거고 요게 사실은 이제 똑똑하냐 예, 안 똑똑하냐 뭐 안 똑똑한 건 아닌데 좀 덜 똑똑한 거죠. 그래서 이 서울경제신문의 그 강혜령 기자님이 되게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되게 잘 써주셔가지고 그걸 좀 응용을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서울경제신문의 강혜령의 하이엔드 테크라고 있어요. 이거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분이 그 반도체 기술 같은 거 이렇게 딱 정리 잘 해주시더라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내용을 또 바탕으로 해서 한번 좀 설명해드리면 자, 챗 GPT가 있는데 이 챗 GPT는 뭐죠? 생각을 하죠. 판단을 하고 어떤 계산을 하고 이걸 누구한테 맡길 거냐 이거죠. CPU 중앙저리 장치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인텔이 잘하는 거. GPU 엔비디아죠. 여기는 엔비디아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아예 인텔하고 주로 AMD죠. 여기는 AMD가 이제 주로 하는 거고 여기는 어디죠? 엔비디아죠 거의. 이쪽 그래픽 이쪽은 사실 AMD도 해요. 예, AMD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엔비디아가 이쪽은 뭐 세계 1위죠. 그래픽 이쪽은. 예. 자, 그래서 CPU냐 GPU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CPU는 제갈공명이에요. 예. 그리고 GPU는 다수의 책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수의 엘리트 일꾼이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풀어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나 풀고 다음 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그 수능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해요. 한 번에 여러 문제를 내가 동시에 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요 사람이? 여러분은 다섯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당연히 한 문제 풀고 다음 문제 풀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똑똑한 천재 한 명이 그 엄청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는 거예요. 예. 이제 그게 바로 CPU입니다. CPU의 역할이고 GPU는 뭐냐면은 그래픽 처리장. 이 G가 그래픽이에요. 화면에 띄울 수만 개의 화소 있죠. 그거를 한 번에 표현해줘요. 저 GPU가 표현을 여러 개의 픽셀들을.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다수예요. 조금 덜 똑똑해요. 예, 그리고 게임 등의 이미지를 원래 구현하는 칩인데 이게 근데 왜 인공지능에 쓰이느냐? 상대적으로 좀 단순한 정보를 동시에 연산해버려요. 그러니까 10가지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10가지 질문을 딱 했어요. 그러면은 저 CPU는 하나씩 순서대로 잘 풀어요. 근데 조금 덜 풀 수는 있어도 GPU는 10개의 문제를 그냥 한 번에 다 풀어줘요. 동시에. 예. 좀 덜 어려운 문제를.
아시겠죠? 그래서 챗 GPT는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챗 GPT는 제가 만약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마이크로소프트의 2012년부터 2022년 실적을 다 정리해달라. 그럼 순차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빨리 모아야죠. 모은 다음에 이거를 빨리 계산을 하건 조합을 해서 빨리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CPU는 하나씩 해요. 그러니까 느릴 수밖에 없고, 저 GPU는 동시에 여러 개를 하니까 빠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게 더 중요해요. GPU가.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가 2배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인텔이 주가가 2배 간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왜 2배가 갔을까? 그게 이 개념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CPU, GPU 배우긴 했지만, 그래서 CPU는 요 왼쪽처럼 차례로 이렇게 직렬 연산을 합니다. 직렬로 이렇게 천천히 연산을 하는 그런 이제 구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그 GPU, 요거는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동시에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요. 풀어서 마지막에 해답을 줍니다. 여러 데이터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게 더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건 병렬 연산, 직렬 연산, 병렬 연산이 더 중요하다. AI 시대.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저 GPU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왜 가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AI는 GPU 시대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연산을 동시에 하는 게 중요하고, 저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데이터, 도로 상황, 이거를 앞에 차가 있으니까 먼저 풀고, 그 다음 뒤에 뭐가 있나 또 풀고, 이게 아니라 전후방을 동시에 다 살펴야 되고요. 뭐 기상 변화라든가 뭐 교통 정보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받아요. 그걸 빨리 연산을 해서 이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자율주행 하는데 뭐 이거 언제 계산을 하나씩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사고 나죠. 그래서 수천 명의 일꾼이 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한 명의 제갈공명보다 다수의 책사가 훨씬 낫다.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메모리 계층도를 한번 말씀드리면, 요게 기판에 이렇게 이 여러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가 여러 개가 섞여 있잖아요. 기판 하나에 메모리도 있고 비메모리도 있죠. 그럼 CPU, GPU가 명령을 내리죠. 얘네가 명령을 내리는 주체예요. 비메모리가 계산을 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요 D램 모듈 있죠. 요게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D램이 이제 이 보조 역할을 하거든요. D램이 단기 기억을 해줘요. 그래서 저 CPU와 GPU한테 빨리 정보를 뿌려줘야 됩니다.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 빨리. 이건 이제 SSD는 중기 기억, 아주 오랫동안 저장한 거. 이 D램은 컴퓨터를 켤 때만 딱 하는 거죠. 기억을. 저 커패시터에 전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억력이 좋은 거죠. 우리 공부했지만. 근데 PC를 끄면 없어지는 이제 기억입니다. 근데 데이터를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려면 D램 모듈이 이게요, 여기 붙어 있는 게 좋대요. 이 CPU, GPU. 당연히 거리가 가까우면 좋죠. 근데 그걸 이 설계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D램 모듈이 CPU, GPU 옆에 붙이기가 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할 그럴 좀 이 니어 메모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게 GDDR이라 그래요. DDR. 더블 레이트라고 하죠. 우리 DDR 공부해봤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픽 카드예요. G자가 앞에 또 G 그래픽이니까. 그래서 하나의 그래픽용 D램이에요. 그러니까 GPU는 비메모리입니다. 그래픽 카드. 요것도 그래픽인데 이거는 D램이에요. D램. 메모리. 요거를 붙여줘요. 얘가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다리 역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좀 빨라지겠죠. 그래서 정보가 D램으로 출입하는 통로. 인풋 아웃풋. 이 약자예요. IO는 인풋, O는 아웃풋. 약자인데 이 핀당 정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16GB나 돼요. 그러니까 초당 160억 개의 신호를 처리해요. 굉장히 빠르죠. 일반 서버용 D램이 4.8GB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서 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정보를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 요게 이제 전통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저 GDDR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DDR5, 6, DDR4, DDR5는 들어봤어도 GDDR은 아마 생소하실 텐데 그래픽용, 이 CPU나 이런 데 주변에 있는 그래픽용 D램이다. 이 보조 역할을 하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할.
예, 그래서 여기 니어 메모리. 근데 단점이 GDDR에 달려있는 칩의 수가 32개 정도 된대요. 요 GDDR에 32차선. 예. 그러니까 IO라 그러죠. 이 인풋 아웃풋 통로가 32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을 이제 우리가 시행을 할 때는 저 정도 갖고는 안 된대요. 32차선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예. 그리고 이 CPU하고 그럼 거리를 더 좁히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좁히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예. 그리고 GDDR6 요거 한 개당 용량이 보통 2GB입니다. 저 한 개가. 근데 이거를 주변에 12개를 딱 깔 수가 있대요. 주변에 12개를 딱 깔아줘. 그럼 24GB죠. 용량도 아쉬워요. 그러니까 GDDR 하나에 2GB인데 여기 통로가 32차선. 네.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쓴다가 아니라 AI를 해야 되는데 좀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GDDR이에요. GPU 주변에 이렇게 12개가 깔려 있습니다. 아, 이거 그리는 것도 제가 이게 숙련이 안 돼서 좀 어렵더라고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GDDR 2GB가 12개가 주변에 삥 돌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런 구조예요. 그럼 24GB가 되죠. 총 용량. 24에다가 아까 몇 차선이에요? 하나당 32차선 곱하면 총 차선이 나오겠죠. 네.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HBM은 건 뭐냐? 지금은 GDDR 요걸 많이 쓰는데 이제 얘를 대체하는 게 바로 HBM이에요.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그러니까 GDDR을 대체하는 거예요. 어떤 요건 아시죠? 그러면 거기다가 니어 메모리에 HBM을 딱 깔았는데 뭐가 달라지냐 그럼? 도대체 뭐가 바뀌냐? 얘를 이렇게 놓으면 예. 얘는 일단 첫 번째가 구멍이 그러니까 그 차선이 1024개예요. 1024개. 예. 이해가 되세요? 1024개가 됩니다. 차선이. 예. 하나에. 그러니까 그 HBM 하나에 1024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선을 보유하고 있죠. 근데 GDDR은 아까 뭐라고 했죠? 32개만 뚫려 있죠. 그러니까 GDDR은 32차선. 예. 32차선을 12개씩 깔죠. 그럼 몇 차선이 될까요? 32 곱하기 12개 까면 384개의 차선. 주변에. 근데 HBM은 주변에 4개를 깔아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1024 곱하기 4 하면 4096개. 이게 통로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용량은 아니고 그 통로. 차선이 이제 차가 다닐 수 있는. 당연히 차선이 넓을수록. 그래서 하이 밴드 위드예요. 고대역 메모리. 구멍이 많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 구멍 뚫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4096차선. 여러분은 뭘 쓰시겠어요? 4096차선 쓰시겠어요? 384차선 쓰시겠어요? 당연히 이쪽이겠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HBM을 쓰는 거고, 다만 속도가 아주 빠른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개발해서 지금 납품하는 걸로 알거든요. 엔비디아에 HBM 요 3까지 만들었는데 요게 초당 속도가 6.4GB입니다. 21년도에. 근데 얘가 더 빨라요. 속도는 GDDR. 얘는 16GB예요. 그러니까 하나당 속도는 얘가 더 빠를 수 있는데 다만 차선이 좁죠. 얘는 차선이 넓어 버리니까 얘가 더 나은 거죠. 넓을수록 좋아요. 차선이. 예. 성능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8GB HBM4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예요. HBM3는 요 중간에 여기 GPU가 좀 잘 안 보이실 수는 있겠네요. 예. 요걸 제가 GPU라 그럴게요. 이 GPU 주변에 4개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잘 그렸는지 이거 그리느라고 정말 하나씩 한 땀 한 땀 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게 HBM이에요. 이 모양 보셨죠? 요쪽에. 요게 이제 비메모리 요쪽 칩이고 주변에 4개씩 있죠. 4개 있죠. HBM. 근데 HBM 요 칩 있죠. 하나, 요게 메모리 요게 하나거든요. 이게 총 하나 계산해보면 12개 들어가요. 12층짜리 아파트 만든 거예요. 2GB 거예요. 요 하나가. 2GB 칩 하나를 12개를 쌓아버린 겁니다. 증착해서. 이게 HBM3예요. 하나다. 저 기판 위에다가. 요 4개를 돌립니다. 그럼 총 용량이 몇 개예요? 예, 2GB죠. 하나에. 12개.
24개. 24개를 여기다 깔아요. 96GB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용량이 96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에 2GB 한 층에 아파트 한 층에 그러니까 아파트 총 4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4개 동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죠. 아파트 4개 동인데 이 4개 동을 만들어요. 저 GPU 저 주변에다 4개를 만드는데 하나의 동에 한 층이 2GB예요. 용량이 12개를 12층 만들어요. 그럼 총 24GB 용량이 되죠. 그럼 이 전체 아파트의 총 용량은 우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곱하기 4 96이 됩니다. 근데 GDDR은 얼마죠? 24밖에 안 되잖아요. GDDR은 이렇게 쌓는 방식이 아니에요. 옆으로 그냥 분산시킨 거예요. 한 층짜리예요. 한 층 거의 한 층, 두 층 그런 거고. 그러니까 HBM이 좋은 점은 이걸 쌓아버려요. 칩을 위로. 그러니까 딱 4개만 했는데도 96GB가 나옵니다. 용량도 엄청 높아요. 용량 높죠. 차선 수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한 차선에 1024. 그죠? 1024개의 차선이 딱 들어가는 거죠. 예. HBM 요거 하나당 1024 곱하기 4 4004차선이 남죠. 예. 그러니까 HBM3는 요거 전체입니다. 요 12개 쌓은 거. 요 전체를 HBM3라고 하고 3는 이제 버전이죠. 이제 최신 버전이고 HBM1부터 시작했는데 저 반도체 요거 하나하나는 2GB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D램의 종류가 이제 저기 붙어 있는 D램 보조 역할하는 GDDR6랑 HBM 요걸 많이 쓰는데 뭐 HBM3라고 할게요 그냥. 예. 근데 보시면 칩의 개수는 우리가 32차선이라고 그랬죠. 얘는 HBM3는 하나당 1024개. 근데 얘는 주변에 12개를 깔죠. 12개 단독주택이에요. 12개 단독주택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이죠. 예.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하면 384개가 됩니다. 근데 얘는 1024개의 차선을 갖고 있는데 아파트를 4개 줘요. 12층짜리. 그죠? 예. 그래서 4를 곱하면 아파트 4096. 다만 속도는 얘가 좀 빠릅니다. 하나당 처리 속도. 용량은 24GB. 아까 계산해봤죠. 단독주택이니까. 아파트니까 96GB. 대역폭도 그래서 얘가 훨씬 크죠. 예.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왜 HBM3를 우리가 써야 되는지. 인공지능에. 예. 이거를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에서 만들었어요. 좀 놀랍죠. 삼성이 아니라는 게. 그죠? 대부분 이제 우리 이제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항상 이제 삼성이 1등 하다 보니까. 근데 HBM은 세계 최초로 하이닉스가 개발한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요거를 HBM3는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반도체 H100에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걸 늘리면 늘릴수록 그 여기 들어가는 그 HBM3가 여기가 아마 DDR5가 아마 하나가 들어갈 거예요.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싼 가격에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지금 반도체 막 가격 폭락하는데 이쪽은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 D램보다 가격도 두세 배고 전력 소비도 50% 감소하고요. 전송 속도도 4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인공지능 시대로 가면서 GDDR6가 HBM으로 바뀌고 예, 그러면서 HBM4까지도 나올 것 같고 이 시대로 가는데 더 놀라운 건 하이닉스가 이걸 먼저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삼성과 마이크론 연말에 양산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가 더 잘한다는 게, 그러니까 잘한다 이거보다도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앞서가는 건 맞죠. 그게 좀 놀라운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이제 2인자였는데 요거만큼은 지금 1인자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웠지만 그 이제 패키징 할 때 칩을 기판에 붙이는 걸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후공정, 본딩이라고 하는 건데 그 본딩이 뭐죠? 두 가지 방식이죠. 구리 선으로 연결하면 와이어, 속도 느리고요. 옛날 방식. 요게 GDDR 방식이에요. 그 다음 플립칩, 뒤집어요.
예, 숄더볼을 붙인 다음에 반도체를 뒤로 뒤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도체가 뒤집힌 거예요. 얘랑 다르게. 그래서 밑에다가 숄더볼 놓고 프레임 놓고 붙여버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작아요, 이런 볼들이. 대신에 빠릅니다. 이 공간이 남죠. 여기가 중간중간 이런 데가 이제 남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또 식각을 하고 막 그래서 반도체를 미세 공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딩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HBM을 만드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공부 한번 했지만 TSV 방식으로 만들어요. HBM은 어떻게 만드냐면, 요게 GDDR, 요거는 5입니다. 보세요. 기판이죠. 서브스트레이트. 기판 하나에 D램 하나 올라가 있고, 이쪽에 선 보이시죠? 이쪽에 요게 뭐예요? 와이어. 요 방식. 예. 근데 HBM 뭐냐면은 요 다이가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D램을 12개 쌓죠. 12층까지 올리잖아요. 거기서 HBM3는 12층까지 가요. 구멍 뚫어서 연결하는 거예요. 서로. 구멍으로 밑에서 쭉쭉쭉쭉. 그러니까 실리콘 관통 전구 구멍 뚫어서 연결한다. 그걸 TSV. 요게 TSV입니다. 요 TSV. 밑에서 아파트 연결하는 거예요. 위로. 네, 그래서 상단과 하단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전극을 연결한다. 메모리 반도체를 적층하는 거고요. HBM은 이제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건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려봤어요. 제가 예전에 요 HBM3 설명할 때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완벽합니다. 더. 그래서 요걸로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게 뭐냐면 맨 밑에 PCB 있죠. 우리 그 컴퓨터 딱 분해해 보면 이게 저 녹색으로 된 그 기판 있죠. 거기에 막 별 부품들 다 올라가 있죠. 그게 이제 PCB예요. 그다음 서브스트레이트 이제 반도체를 꽂는데요. 이렇게. 근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숄더볼 같은 게 있어요. 요거를 그러니까 기판 대 기판도 부착을 해야 돼요, 서로. 그러려면 저기다가 뭐를 해야 돼요? 이걸 범프라 그러거든요. 범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HBM3는 어쨌든요, 요게 들어가요. 인터포저라는 게 들어가요. 인터포저가 들어가는 순간 2.5D 패키징입니다. 2.5D라 그래요. 3D가 아니고. 뭐냐면 인터포저라는 하나의 기판을 또 만들어요.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저걸 만들어서 저걸 하면 이제 여기 메모리 있죠.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 메모리 요건 메모리죠. 비메모리죠. 얘를 연결했어요. 보이세요? 하얀색으로 연결한 겁니다. 네, 되게 좀 독특해 보이죠. 이거 왜 연결했지? 둘을 아예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겠어요. 그죠? GPU가 얘기하는 거를 그냥 바로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실행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직접 연결한 거예요. 이걸 인터포저로 연결하는 거예요. 저 기판에. 그리고 이 인터포저 기판 위에다가 또 HBM3를 여기다 이제 패키징해서 붙이는 거죠. 범핑한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 TSV 구멍 뚫어서 서로 12층까지 연결하고. 아까 그거예요. TSV 요거 구멍 뚫은 거 요걸 제가 이제 점선으로. 그리고 요 구멍 뚫은 거 있죠. 여기 반도체 밑에다 구멍 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 구멍을 비아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방식을 이렇게 쌓는 방식을 3D 패키징이라고 하고요. 요 두 개를 서로 다른 2종 칩이죠. GPU와 그러니까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서로 다른 거잖아요. 다른 종류를 연결했죠. 이걸 2.5D 2종 접합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다르파라고 고등 연구국 있죠. 거기서 이제 예산이 이게 잡힌 게 있잖아요. 2종 접합 기술. 네, 막 기억하시겠죠. 작년에 아마 KB증권에서 그 보고서 썼죠. 요거예요. 그래서 HBM3는 요거고 요런 식으로 후공정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본딩 해주고 후공정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한미반도체. 그래서 챗 GPT 수혜주로 한미반도체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하이닉스랑 공동 개발해가지고. 우린 다 알고 있었죠. 작년에 공부해가지고. 작년에 우리 이미 다 공부했잖아요. 챗 GPT로 공부한 게 아니고 작년에 요 HBM3 공부하면서 이거 한미반도체가 가장 수혜 받을 것 같다. 우리 공부해보니까 그게 나왔잖아요. 근데 진짜 주가가 2배나 올라버렸죠. 그래서 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연초에 챗 GPT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한 효과가 좀 있었던 거죠. 사실 그거는.
지금은 이제 좀 반영은 됐고요. 어느 정도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이제 간다. 근데 너무 비싸요. 단점은 비싸서 예, 대중화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요게 이제 답니다. 요게 HBM이에요.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밸류체인 우리 다 공부해봤지만 본딩 연결, 한미 반도체, TSV 공정기술 이용한 열 압착 장비 만들고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했고요. 드릴링 저 구멍 뚫는 거 있죠. 연결하기 위해서. UV PCB 드릴. 저 비아올이죠. 구멍. 밑에 반도체 12층까지 쌓으려면 그런 이제 구멍을 뚫기 위해선 그 이오테크닉스의 그 이런 장비 드릴러가 필요하고요. 그걸 검사하는 장비가 있어요. 인텍 플러스. 요 기판과 반도체를 붙이는 범프 있죠. 동그란 거. 그게 이제 제대로 돼 있는지 검사. 파크 시스템즈도 저기 HBM3는 구리 패드 쓰거든요. 예. 여기 들어가는 게 구리 패드예요. 예. 요거 이제 검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원자현미경으로. 마지막으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PSK 홀딩스라고 PSK의 지주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찌꺼기 제거 장비 만듭니다. HBM3에 TSV 요 공정 요런 데 식각을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찌꺼기들이 많아요. 요걸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요 숄더볼 있죠. 숄더볼. 요거 요 빨간색. 얘를 부착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서로 부착하려고 이거 붙이는 거예요. 동그란 게 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얘가 잘 붙어야죠. 잘 붙게 해주는 연마 장비예요. 그걸 리플로우 장비라고. 네. 요 두 개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PSK 홀딩스는 여기 다 연결돼 있죠. 주력이. 뭐 이 기업들은 꼭 주력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하나씩은 하고 있는데 PSK 홀딩스는 HBM과 굉장히 좀 밀접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만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밸류체인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PSK 홀딩스는 이게 디스컴 장비, 요 장비들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 스컴이 뭐냐면요. 여기 SCUM이 찌꺼기예요. 식각하죠. 막 깎아내죠. 그러면 잔류물이 남아요. 그 포토레지스트 감광액 같은 게 완벽하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제거 안 하면 당연히 수율이 떨어지겠죠. 특히 후공정에 많이 들어간답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디스컴 장비가 뭘 하냐면 여기 감광액 있죠. 여기 웨이퍼가 있고 얘를 이제 감광액을 다 없애주잖아요. 사실 없애긴 하는데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요런데 얘만 없애긴 하는데 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 그 뭐죠? PSK가 뭐 하는 거죠? 이 감광액 없애는 거죠. 나중에 제거 감광액 다 없애거든요. 근데 찌꺼기가 남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후공정에서 그거는 PSK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디스컴 장비를 만드는 PSK 홀딩스가 합니다. 세계 1위인지까지는 안 나왔고요. 점유율은 경쟁사가 좀 있어요. 일본하고 아마 중국에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비가 이제 가장 핵심 이제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자회사는 PSK 갖고 있고요. 세미기어라고 텍사스에 있는 미국 회사입니다. 요거 지분을 10년 전에 인수한 게 있어요. 그 두 번째가 리플로우 장비.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저 디스컴 장비, 리플로우 장비인데 이 리플로우 장비는 연마 장비. 기판과 반도체를 이렇게 붙이기 위해서 숄더볼을 잘 다듬어주는 자회사 세미기어 있죠. 이 회사가 만들어요. 이 장비는. 네. 이거 설명해드리면 이게 숄더볼이에요. 여기 서로 붙여야 되죠. 붙일 때 얘가 잘 붙어야 되잖아요. 그냥 두면 안 붙어요. 그 접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마를 해줘서 잘 붙게. 애프터 리플로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리플로우를 안 하면 이렇게 좀 약간 떠 있죠. 붙어만 있는데 얘를 눌러요. 그럼 공간도 줄어들고 접착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위에 보면 이게 리플로우 하기 전이고요. 리플로우 한 다음입니다. 연마. 어때요? 훨씬 평면이 깨끗하죠. 이렇게 해주는 장비예요. 그래서 플립칩 공정 아까 보셨지만 뒤집어서 하는 거기에 그러니까 플립칩 BGA가 투자 엄청 했죠. 기억나시죠? 삼성전기 대덕전자가 플립칩 BGA라고 우리 예전에 기판 공부할 때 그거 투자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이게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리플로우 장비가. 그 시장이 커지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숄더볼을 용융시켜 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기판과 반도체 칩이 잘 접착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다. 이런 거고. 근데 여기서 좀 생소하시긴 플럭스리스라는 리플로우가 따로 있어요. 리플로우 장비 중에 플럭스리스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 하는 장비냐면 플럭스가 접착제 같은 거 저 서로 붙으려면 접착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접착제를 사용 안 하는 LESS가 없는 거죠. 영어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플럭스리스, 그러니까 접착제 없는. 그럼 굉장히 친환경적이고요. 유지비도 공정도 되게 간단해요. 접착제를 안 쓰니까. 성능도 우수합니다. 다만 비싸죠. 좀 비싸기도 하고. 네. 그래서 플럭스를 대체하는 추세인데 아무튼 이것도 좀 만들었어요. 기술력이 있는 거죠. 리플로우 트렌드에도 딱 맞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장비 두 가지가 여기 다 들어갑니다. 요 우리 HBM3 여기 요 밸류 체인에 보면 디스컴 장비 여기 중간중간에 찌꺼기들이 있거든요. 디스컴이 다 제거해야 되죠. 빨간색. 리플로우 장비는 뭐죠? 여기 패키징 할 때 기판과 뭐 칩을 붙이거나 기판과 기판 요 숄더볼 있죠 밑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런데 여기도 붙일 때 그 잘 붙게 연마해 준다. 숄더볼을. 네, 그래서 3D 패키징, 2.5D 패키징 모두 다 필요해요. 꼭. 네, 필요한 장비들이죠. 그러니까 PSK 홀딩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숨겨진 HBM3 하면 대부분 한미반도체 얘기만 많이 하거든요. 그죠? 가장 큰 수혜는 맞는데 이 어떻게 보면 좀 숨겨진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PSK 홀딩스. 우리가 이제 대부분 PSK만 알죠.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있습니다. 핫 DI 웨이퍼라고 가열 장비인데 워터 가열 장비. 아니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 어떤 분이 초순수니까 저거 관련 기업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그 관련주더라고요. 이 초순수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요. 반도체나 웨이퍼나 이런 거 액정 유리기판 있죠. 요거 세정할 때 정말 깨끗한 물을 써야 돼요. 초순수. 요걸 써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거를 할로겐 램프로 가염해서 오염을 최소화시킨대요. 그 장비예요. 그러니까 램프로 가열해주는 장비. 초순수 가열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까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회사 PSK 지분 갖고 있죠. 우리 PSK는 저번에 EUV 시간에 공부했죠. 그래서 포토레지스트 없애고 뭐 여러 장비 하죠. 그래서 자회사로 PSK 지분 36%인가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PSK 홀딩스 한번 공부해봤고, 그 다음 나머지 기업도 우리 다 공부했던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간단히만 넘어갈게요. 한미반도체는 TC 본더, TSV 공정기술을 이용한 열압착 장비. 저 본더는 뭐예요? 붙이는 거예요. 칩과 이제 기판을 이제 연결해주는 장비, 아니면 칩과 칩끼리. 3D 패키징 필수 장비고 하이닉스랑 공동 개발했고, 경쟁사들은 헤드가 1개인데 동사는 2개라서 생산성은 2배. 헤드가 2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2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오 테크닉스는 여기 구멍 뚫는 거, 여기 요 레이저 같은 걸로 쫙 뚫어주는 거죠. 비아우를 뚫기 위한 장비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오 테크닉스도 물론 이게 주력은 아니에요. 주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미나 이오나 이런 기업들이 여기가 주력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제 이런 사업들이 HBM3랑 연결이 되니까 밸류 체인으로 보셔야 되고요. 인텍플러스는 여기 있죠. 여기 숄더볼, 요거 검사. 검사 장비 회사죠. 2차전지 장비도 하고 요 검사를 해주고, 우리 예전에 배웠죠. 다 공부했던 기업이고. 파크 시스템즈는 여기 이제 그 아까 우리 뭐죠? 요건 4층으로 되어 있는데 12층입니다. HBM3는. 요 아파트의 층 중간에 놓여 있는 구리 패드가 있어요. 연결하기 위해. 요 구리 패드를 정밀 계측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됐나. 그러니까 인텍 플러스는 요걸 계측하는 거예요. 그 숄더볼을 하는 거고, 저 파크 시스템즈는 뭐를 하냐? 그러니까 인텍 플러스는 요 빨간 동그라미 있죠. 근데 파크 시스템 여기 점으로 된 거 있죠. 여기 요런 거. 제가 아까 디스컴 장비로 잔륨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구리 패드가 있거든요. 그 구리 패드가 제대로 돼 있는지 뭐 보이지도 않지만 그거를 원자연미경으로 검사해 준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HBM3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한 40분에 걸쳐서 이제 HBM3까지 한번 해봤는데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또 다시 한번 그 서울경제신문의 강혜령 기자님한테 다시 감사드리고, 또 이거 보고서도 몇 개 참고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써주신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께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업 보고서나 또 블로그에도 이게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참고를 해가지고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삼성도 할 거고 마이크론도 하니까. 예, 인공지능 시대가 안 온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오니까 여기에 대한 공부는 필요하고 밸류체인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좋은 아이디어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HBM3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밸류체인이 있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반도체 혹시 또 다른 반도체 또 할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반도체 이제 안 할 것 같고요. 예, 대단원에 일단은 막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함께 배우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른 주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